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통이 있는 우당 역사문화 강좌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우당 이유영 선생 기념사업회 이종찬 원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를 후원해 주신 종로구청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대사 관련해서 최대의 쟁점 중 하나인 광개토 대왕 능비와 관련해서 우리 고대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비록 처음부터 역사는 전공을 안 했지만은 나름대로 한 10여 년 넘게 씨름도 하고 또 직접 현지도 답사하면서 정리하고 연구했던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접근 시각은 기존의 어떤 역사서나 또는 학자들의 그 어떤 이 강의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제 나름대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사의 잘못된 부분을 좀 나름대로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새롭게 연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감히 오늘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면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한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려서 안정된 인생 행로를 걷는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그 영역을 넘나드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경멸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바로 우리 그런 사람들, 아마추어나 또는 아웃사이더들의 꿈과 열정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역사학계만 보더라도, 고고학계만 보더라도 그런 예가 수없이 많죠. 이 트로이를 발굴한 슐리만 역시 비전공자로서 본격적으로 트로이를 발굴할 때 전공자나 또는 그 분야의 학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심지어는 그 발굴을 방해한 그런 그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결국 트로이는 발굴이 되었고 오늘날 슐리만의 업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데 비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추어다, 아웃사이더다 해가지고 그걸 폄훼하면서 무시하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우리 역사학, 그 중에서도 고대사 부분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연구를 이번에 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광개토 태왕릉비, 이게 용어도 여러 가지입니다만 저는 가능하면 능비에 나와 있는 대로 광개토 태왕릉비로 그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 광개토 태왕릉비는 저는 우리 민족에 의해서 최초로 쓰여진 현존하는 그 당시의 역사서다. 이게 단순한 비문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14년 장수왕 2년 9월 29일에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지금은 지반이죠. 지반시와 동쪽 우리 쪽에서 봤을 때, 남쪽에서 봤을 때 동쪽 10여리도 한 4km도 안 떨어진 이 지점에 건립됐습니다. 건립연대와 그리고 그 비가 세워진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비입니다. 지금 어느 비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비는 모두 다 그 세워진 장소를 정확히 모르거나 또는 알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박물관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개토 대왕 능비만은 그 웅장한 모습, 약 몇 미터죠? 한 6.4m 정도. 함무라비 법전을 기록한 그 함무라비 비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만 이것도 그 높이만 가지고도 이 태왕릉비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아주 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러한 고비입니다. 전체 문자 수는 저는 1802자로 봅니다.
이 중국 학자 왕건군의 그 학설을 따라 가지고 1775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중국 학자 이 김석형, 박시영이 연구한 이걸 저는 토대로 1802자로 봅니다. 그리고 이 중 판독 가능한 글자는 1534자입니다. 약 85%가 해독이 가능합니다. 이 1534자의 비문에는 광개토 대왕의 치적뿐만 아니라 고구려를 중심한 당시의 국제정세 그리고 고구려인들의 이 세계관 내지 역사관 그리고 고구려의 사유제들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이러한 그 어떤 문헌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광개토 태왕비는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정확히는 1606년 전이죠. 1606년. 414년에 세워졌으니까요. 그 당시, 그 1600년 전에 쓰여진 글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문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유려합니다. 이게 번역뿐만 아니라 한자를 저도 하나하나 맞춰서 대조해봐도 정말 그런 문체가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삼국사회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1145년 인종 23년에 쓰여졌습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731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삼국사기는. 그러면은 지금부터 731년 전이라면은 1289년 전입니다. 올해로부터 계산하면. 이건 고려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의 고구려 그 광개토 태왕 시대를 언급할 때는 지금부터 730년, 우리가 지금 고려 시대의 역사를 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어느 것이 더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반영하는가? 그 당시 직접 고구려인들이 쓴 그 글하고 그 이후 731년 후에 쓴 그 역사사하고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는 우리가 구태 얘기를 안 해도 압니다. 이 사기, 중국 역사서 중에 사기나 전한서, 후한서, 뭐 삼국지 정도를 빼고는 전부 뭐 그동안에 뭐 양서 또는 진서, 수서, 전당서, 후당서 이건 전부 다 광개토 대왕 비문보다 훨씬 늦게 쓰여진 겁니다. 일본 서기가 720년에 쓰여졌죠. 그리고 고사기가 712년. 이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고구려인들이 직접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광개토 대왕릉비다. 묘지 비문은 다시 새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서는 쓰고 나서 폐기도 하고 수정, 보완도 합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도 수정실록이 나왔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비문에 새긴 역사야말로 가장 저는 정직하고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하찮은 인물의 그 묘지 비문의 행간에도 역사의 큰 사건들이 드러납니다. 예컨대 당나라 그 안사은한 때 당시 그 현종이 허겁지겁 장안을 버리고 도망간 사실이 당나라 어느 신하의 묘지명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나라 286년간의 연호가 그대로 묘지문에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제가 지금 강의 순서가 조금 이거 해가지고 여기까지 우선 하고 이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화면 제가 앞에다가
이 광개토 태왕릉 비 관련해 가지고 몇 개의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 사진은 이게 지금 이 1916년에 찍은 사진이라고 그럽니다. 발견된 후에 1880년에 발견돼 가지고 이게 1928년까지 이런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1928년도에 비각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이제 쭉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 비각이 197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다가 비각이 오래돼 가지고 무너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비각을 걷어낸 겁니다. 이게 1970년대 후반의 사진입니다. 이건 집안에서 나온 거기 자료에서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주 시원하게 됐죠. 그 위에 다시 이제 집어넣은 게 이게 지금 현재 비각을 다시 씌우는 겁니다. 우리 항상 지금 보면 이걸 다 가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건 뭐 비각은 좋은데 이 비각의 지붕은 이건 완전히 청나라 지붕의 전형입니다. 청나라식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야 뭐 이제 비문 좀 확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비문을 확대하고 탁본을 뜬 건데 얘만 제가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비각에서 한 200m 떨어져 있나요? 한 200m 내지 떨어져 있는 태왕릉이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이게 태왕릉이죠. 여기 태왕릉 여기서 한 150m, 200m도 저는 안 떨어진 걸로 보고 있어요. 태왕릉이 보이고 바로 앞에가 이게 이제 북한입니다. 압록강이고 압록강은 이게 국경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집안을 국내성을 남북으로 가르는 한강처럼 그런 가르는 그냥 동네 강이었어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고 마치 여기가 외진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산 넘어가고 하면 저쪽 평안도 평야가 쭉 펼쳐지지요. 바로 이거 북한이고 앞에 이게 다 지금 이쪽 앞에 섬에 하나 있지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태왕릉 꼭대기에 올라가서 태왕릉 위에 올라가서 제가 찍은 건 원래는 올라가서 안 되는데 한 3년 전인가 갔을 때 찍은 겁니다. 이건요. 이건 여기 사진 보이는 건 2018년도 5월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 모시고 여기 또 허성관 전 장관 또 우리 이덕일 지금 교수님이 그 당시 계획을 해가지고 갖고 여기 최신훈 대표도 같이 가서 이때 이제 신흥무관학교 관련 유적지도 탐사하고 집안을 거쳐서 쭉 심양 거쳐서 대령까지 이렇게 탐사한 그때 사진입니다. 2년 전입니다. 2년 조금 더 된. 그 다음에 이것은 이른바 연모, 우리는 모두로묘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모묘죠. 연모. 바로 거기서 광개토 태왕릉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모묘고 모두로묘는 연모묘의 그 가신이었던 모두로가 글을 썼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로묘라고 하는데 연모묘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은 그 연모묘 들어가는 입구. 이건 제가 직접 3년 전에 갔을 때 찍은 겁니다. 가서. 그 다음에 그 연모묘에서 조금 앞으로 나오면은 이게 이제 만포 하는 압록강 철교하고 북한하고 연결되는 바로 앞에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비도 바로 북한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따 설명할 수 있는 연가 7년명의 연호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좀 내용을 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당나라 역사 전체의 역사의 각 황제들의 연호가 묘지에 다 나타났다. 묘지명에 신하들의 묘지명에 다 나타났다는 것처럼 이 고구려 광개토 태왕릉 비문 역시 도리에 새긴 저는 고구려의 역사서라고 봅니다. 그 비문 내용도 상세할 뿐만 아니라 그 행간을 통해서 고구려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 고구려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태를 우리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문에 나타난 고구려인들의 세계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광개토대왕비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근본 하나의 동기는 물론 한 10여 년 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아주 근본적으로 제가 몰입한 것은 이 광개토 태왕릉 비문이 편년체로 되어 있단 말이죠. 8년 8간지. 그리고 여기 저는 이게 당연히 삼국사기 안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삼국사기 그 광개토왕 본기에 광개토대왕 편년체로 된 그 내용이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삼국사기에는 15개, 한 13개 편년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계 영락 9년, 14년, 17년이 겹칩니다. 이 겹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삼국사기 광개토대왕 본기, 광개토왕 본기에는 전부 연나라와 관련한 그런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그것과는 전혀 다름없는 광개토대왕의 대활약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역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삼국사기는 철저한 중원중심적 사대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겁니다. 거기 보면 앞에 그 백제와의 몇 차례 전투 기록이 나옵니다. 그걸 빼면 전부가 연나라와 관계입니다. 연나라에 조공했다, 연나라 장수가 뭘 했다, 특히 연나라가 뭐 쳐들어왔다, 어쨌다, 연나라가 패한 경우에도 연나라가 어떻게 돼서 패해서 누구 도망갔다, 고구려가 이겼던 경우에도 그냥 고구려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전혀. 당시 광개토대왕이 동북방, 우리 만주를 비롯한 그 동북방, 광대한 영토, 그리고 한반도와 외를 평정해가지고, 이 광대한 영토를 확보했던 이런 다이내믹한 이런 그 상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개토왕이 그냥 평범한 군주로서 아마 광개토대왕 등 비가 없었더라면은 광개토대왕은 우리 역사에 그저 그냥 다른 왕 못지않은 비슷한 오히려 그보다도 못한 군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모르겠죠. 가장 이 고구려 관련해가지고 이 광개토대왕비의 특색은 고구려 역사,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이 보는 세계관은 고조선의 그러니까 옛 고조선 영토, 그 축으로 해가지고 비려, 거란이죠. 숙신, 여진, 비려, 숙신, 백제, 신라, 가라, 외, 동부역까지 이르는 그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중심 축으로서 고조선은 옛 영토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기사가 바로 광개토대왕 비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 독자적인 세계관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과 관계에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연나라를 싸워서 이겼던 경우에도 기록 않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402년, 404년, 원흥 2년, 4년 이때는 고구려가 이겼는데도 고구려는 광개토대왕비는 그런 걸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중국과 대등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여기 보면은 이 천재지자 1부, 2부, 3부가 됐는데 1부에는 천재지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모왕을 천재지자, 황천지자 이런 표현을 쓰고 영락을 호로 사용한다는 것은 호의 영락 태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고구려가 칭왕했지
지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칭했지 황제라고 하지 않았다. 또 끊임없이 중국에 조공을 했다. 또 자체 연호를 사용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 중국 학자들 그리고 일부 일제 식민, 일본 식민 사학자들이나 일부 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보면은 진시황 전에는 진시황 그 무렵에는 왕하고 황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묘하고 능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구려가 마치 그 중국의 각 왕조한테 조공했다는 기사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아예. 저는 조공 안 했다고 봅니다. 친선을 목적으로 한 예물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이 영락 9년입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그 삼국사기의 그 본기 9년에 보면은 1월에 조공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월에 왕이 태도가 불순하다. 해가지고 연나라 왕이 그 모용희를 앞세워가지고 3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 신성, 남소성을 점거하고 5,000호를 심고 돌아갔다. 조공을 해서 가서 그렇게 했으면은 바로 다음 달 쳐들어올 리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것은 그 당시 고구려가 사신 아니라 친선을 목적으로 예물이나 이런 걸 교환했고 예물에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쳐들어온 거지 그 조공 앞뒤가 안 맞는 표현입니다. 그 삼국사기 광개토왕 본기 9년도에 보면은 이 고구려 모든 왕들한테는 저는 연호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완성하고 모두 다 지었다고 봅니다. 이 국보 119호 아까 이 고구려의 그 금동 풀입상 뒷면에 연가 7년명이라는 나옵니다. 연가 7년명. 이게 지금 국보로 됐습니다. 이 뒤에 지금 이게 표현, 여기에 보면 연가 7년명 나옵니다. 연호도 나오고. 이 연가 7년명은 이건 평양에서 만들어서 지금 발견은 그 경남 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나 중국 어느 왕조에도 나오지 않는 이게 그 명칭입니다. 연가. 이건 저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연호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게 지금 다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이미 다 없어졌다. 여기 하나에서 이건 조금 이제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도 있습니다만은 고구려의 사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남당 박창화가 일본 왕실도서관에서 필사한 3국어 편년체 역사기록. 거기 보면은 이 고구려 사락에는 고구려 역대 왕들의 이 연호가 자세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학계에서는 위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놀라운 사실은 편년체 기록과 그 비문에 나타난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타난 이 역사적 사실이 일치한다는 거. 그렇다면 광개토대왕 비문도 위조한 것인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는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믿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런 걸 위서다 해가지고 정서가 아니다, 정사가 아니다 이렇게 주는데 정사로 하는 삼국사기 이따 그 문제점 제가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지적합니다만 정사로 하는 삼국사기가 그런 시각에서 700 몇 년 후에 쓰여진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해가지고 종전의 그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소위 일제 식민사관에 세뇌된 이런 어떤 학자들의 태도는 이제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같이 공동의 장에서 논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공통분모인가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 삼국사기 역사관에서 이제 저는 광개토대왕 비문 역사관으로 고대사 시각을 바꿔야 한다. 감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주장하면 사학자도 아닌
대중국가 무슨 저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느냐. 저는 그만큼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읽고 10여 년간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또 원전도 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개토대왕 비문이 있는 그 부분도 저는 3차례를 탐사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많은 것을 비교해서 연구를 한 결과 이런 주장을 감히 하는 겁니다. 이 삼국사기를 보면은 중국 사서 기록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컨대 전쟁 기록은 이건 광개토 대왕 본기만 보더라도 전쟁 기록이고 중국 연나라, 여기 주로 연나라 쪽, 그때는 연나라가 중국을 대표했었으니까요. 중국이 승리한 때에는 중국 장수 이름 나오고 또 동원된 병력이 어떻고 전쟁 경과, 진행 상황을 어떻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구려가 승리한 경우는 한국은 중국을 이겼다. 또 그냥 뭐 중국을 침략했다. 이 13년 기록하면 중국을 침략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옵니다. 한 줄로 딱 되어 있어요. 출사, 침년 이렇게 4자뿐이 없어요. 광개토 대왕 본기의 12년 기록인가 13년 기록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이 광개토 대왕 본기 11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1년 보면은 연나라를 쳐서 승리한 경우에도 고구려의 승리 사실은 기록하지 않고 연나라 장수 누가 모용귀가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게 그쪽 입장에서 쓴 겁니다. 그쪽 그대로 베낀 거예요. 중국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분통이 터질 일이죠. 이 중국 사서라는 것은 특히 주변 국가와 관계에 있어서는 자국에 불리한 이러한 그 어떤 역사적 사실은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게 중국 사서의 이게 전형적인 이 사람들 그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은 단재 그 신채호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위 충축필법, 중국의 역사 기록 원칙이죠. 이 충축필법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자국에 불리한 것을 은폐시키는 곡필일 뿐이다. 이런 지적을 조선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재 선생이. 또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선은 그 옛 땅을 싸우지도 않고서 스스로 축소시켰다. 그거 보면 이건 그 연원이 바로 김부식 그 삼국사기에서 비롯돼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그 선비들도 그걸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한탄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당시 고구려인들의 의식 속에는 중국 왕조, 유진 남북조 시대에 갖고 유진 앞에 이쪽에서 어떤 왕조는 3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진행되다가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십 년 단위로 명멸하는 이러한 그 어떤 중원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비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걸 반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고구려인의 세계관을 통해 그 연장선상에서 장수왕의 평양천도가 이어졌고 또 신라 삼국통일도 이루어졌다. 그 역사적 의미를 제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반추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한번 주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장수왕 평양청도, 장수왕이 즉위하고 나서 15년, 427년에 이루어졌죠. 이 평양천도야말로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 제1대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한반도의 그 중심축인 평양. 또 일부 제야사학들 중에는 이때 평양이 저쪽 요령성 요령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것의 문제점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양으로 옮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이제 이 고구려가 원래 진취적이고 대륙지향적인 그러한 역사 있는데 고구려사가 이로 인해서 반도로 들어옴으로써 소극적이고 내륙지향적인 역사가 되어가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위축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일리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게 좀 봐왔습니다만은 저는 이 장수왕의 평양천도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장수왕은 그 당시 그 부귀족, 토착 그 귀족 세력의 어떤 그 유세를 누르기 위해서 남쪽으로 옮긴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때가 가장 고구려 역사의 최전성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최전성기에 옮겼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봅니다. 이 고구려가 망할 때 지금의 환인, 환도성, 흘승골성이죠. 거기나 또는 국내성, 집안 또는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요양, 평양이 지금의 요령성의 요양이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우리 한민족의 문화적 전승체로서의 저는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봅니다. 현재 타국의 영토가 되어 있는 공간 범위 내에서 흥망성쇠한 문명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과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나라, 그 중국의 그 주변 문명, 그 변방 영토에서 명멸해간 주변 문명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컨대 이 터키족, 이 투르크족 돌골족이죠. 그러니까 과거 그들이 참여한 중앙아시아 국가, 서역이나 중앙아시아, 중국 서역까지도 참여했었죠. 서역이나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그 문명에 대해서 지금 어떤 영국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르크는 이 국가 건립이라는 게 터키는 국가 건립일을 터키 공화국 건국 기념일을 55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 터키 건국 1409년 기념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오스만 제국이 1299년에 성립됐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소급하거든요. 이건 이때 돌궐족의 장수, 그 토문이라는 장수가 유연을 멸하고 그 유연이라는 몽골족 일종이죠. 수장을 자살했다. 이런 기사가 자치통감에 나옵니다. 552년에. 이 돌궐이 바로 투르크족이고 유구르족 그 분파가 되어지면서 오늘날의 터키족입니다. 그런데도 터키는 바로 이걸 자기들의 민족사로 봅니다만 아직도 그 주장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때는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가 아닌 이 중앙아시아 일종의 그가 알타이 산맥 부근이죠. 그래서 터키에서는 국사는 바로 민족사를 의미하고 돌궐족의 역사. 그리고 이 터키 내에서 명멸했던 히타이트족, 아랄라트족, 무슨 프리기아족, 비잔틴 제국까지 이건 세계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멸망했지만은 평양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민족 망할 때 평양에 있을 때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도 평양은 지금 한민족의 영토니까 때문에 하나의 어떤 우리한테 어떤 이 확고한 어떤 민족적 어떤 유산을 지금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구려는 평양천도 이외에도 요서지방, 요동지방에 난공불락의 성을 쌓고 경계를 게을리지 않은 것은 역사적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저는 평양천도로 인해서 평양에서 고구려가 망했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된다, 근거가 된다. 그래서 장수하고 평양천도를 저는 아주 우리 역사상 제1대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깊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김용옥 교수가 중국일기라는 그 책에서 저와 같은 생각을 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이 독창적이다. 이걸 강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이걸 제가 논급을 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고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고 여기 제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중국일기. 그 다음에 저는 이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신라 삼국통일을 재평가하자 이겁니다. 저도 뭐 과거에 볼 때 신라 삼국통일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오히려 축소되고 또 역사가 상당히 위축되는 왜소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 고구려가 통일을 했으면 중원까지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아쉬워를 합니다. 우리가 가령 고구려가 통일해서 중원을 진출해서 중원을 지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중원은 어디입니까? 중국의 하남성을 중심으로 한 중원을 지배하는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고 그랬죠. 그건 거대한 데는 문화적 용광로라고 봅니다. 이른바 멜팅팟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어떤 민족이든 거기에 다 흡수되어 가지고 동화돼서 거의 지금으로서는 다 하나의 그 흔적으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북의 선비족이 그랬고, 이 요나라의 거란족이 그랬고, 금나라의 여진족이 그랬고, 원나라의 몽골족이 그랬고, 청나라의 만주족이 그랬습니다. 아마 이 투르크 제국이, 투르크가 이 돌골족이 중국까지, 중원까지 점령해서 뭐 한때 그걸 지배했다 하더라면 오늘날 투르크 제국이나 오스만 제국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구려가 통일해서 중원을 한때 지배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얼마 동안 지배를 했을지 몰라도 지금 뭐 보면은 그 당시 뭐 고려 제국, 조선 제국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고려성이나 뭐 조선 성으로 전락할 수도 있었다. 중원이라는 게 그런 곳입니다. 중원이라는 게. 그래서 변방의 그 신라에서 통일되긴 했지만은 고구려인들의 세계 인식인 고조선 축을 형성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그 정체성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독자적 역사행보 시작이 신라 삼국통일에서 시작이 됐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민족사적 의의가 있다. 새롭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함석헌 선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애석하게 당시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뜻으로 보는 한국사에 보면은. 저는 이 고조선 축을 중심으로 한 이 고구려의 이른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 봐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문에 근거해서 몇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죠. 비문은 1부, 2부,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이제 이 고구려가 어떻게 건국이 됐고, 다음에 이제 추무왕부터 유류왕, 대주류왕, 광개토대왕이 즉위해서 그 사이에 이르는 그 과정을 고구려인들의 자부심 넘치는 그런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그 2부가 이제 광개토대왕의 치적을 기록한 겁니다. 이 치적은 광개토대왕의 치적을 기록하는 이 2부는 치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부는 이른바 수묘인 제도입니다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광개토대왕 능비 연구하면은 2부의 광개토대왕의 치적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른바 이 영락 6년 기사 백잔신라 구시송민 유래조공 외이 신묘년 내 도해파 나 이신민 이 32자 해석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다 매달렸어요. 그러면서 이걸 뭐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온갖 지혜를 다 짜냈습니다. 이거 아마 뭐 논문으로 치면은 100편 이상 나왔을 거예요. 책도 뭐 한 몇십 권 나와 있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고구려 광개토대왕 능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치적 중에서도 다른 부분 또 1부, 3부도 아주 중요하다. 그 한자 한자의 행간에 보면은 정말 거기에서 고구려 역사를 다시 봐야 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좀 이따가요.
태왕의 업적, 광개토 태왕의 업적을 기재한 이 비문에는 이 8개 아까 말씀대로 8년 8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8년 8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영락 몇 년 해가지고 가령 영락 6년 하면 병신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태왕이 출정을 하게 된 이유, 전쟁 명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가 출정 이유, 그 다음에 이 출정의 경우 왕이 직접 참전한 경우는 궁솔이라는 표를 씁니다. 그리고 왕이 군사를 파병해서 치게끔 한 경우는 교견, 가르쳐서 파견한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하자면 출정,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쟁 결과를 나타냅니다. 상대를 격퇴한 경우는 어떻게 해서 성을 얼마 탈취했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5년, 영락 5년 경우 비려가 부단히 침입함으로 이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토벌해서 성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산천을 이렇게 경계 지역을 돌고 돌아왔다. 영락 6년 마찬가지죠. 영락 6년은 다시 또 설명을 하고 영락 9년, 10년 이렇게 다 됐습니다. 영락 9년, 10년에도 백제가 외와 화통해서 신라를 침략하자 이를 파병해서 격파하고 신라를 구원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락 14년 대방지역 평정한 거, 영락 20년 동부여가 쭉 조공해 왔는데 배반해서 조공을 안 했기 때문에 직접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해서 토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락 8년하고 17년 비문을 보면은 전쟁 명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판독이 불가합니다. 17년, 8년은 생략되어 있고. 그렇지만 전체 맥락으로 볼 때나 또는 문맥 전후 볼 때 뜻을 파악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하나를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글자 몇 자가 결자가 있었다 또는 불명확하다 해가지고 이를 채워넣어 가지고 전체를 왜곡하는 이러한 거는 저는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00년 비가 세워진 지 1460년, 1880년에 발견된 걸로 우리가 지금 보통 보고 있죠. 1460년이 지난 후에 발견됐습니다. 따라서 비가 발견된 최초부터 비문의 상당 부분, 어느 부분이 이미 훼손되어 있다고 봅니다.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이 비가 살아남은 것만도 천만다행이고 문화대혁명 때도 어떻게 살아남은 것도 천만다행이죠, 이게. 그런데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이걸 소똥을 발라서 원문을 가렸다느니 훼손시켰고 또는 석회 도마를 했다 또는 그 후에 벗겨진 원문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은 최초 발견 시 완벽한 비문이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최초 발견 시에 이미 아까 268자가 마모됐다고 하는데 거의 이쪽은 그때부터 마모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자 안 보이고 이것을 억지로 채워넣고 하는 그리고 석회 도말론 이런 것은 큰 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이제 말씀 많은 영락 6년 기사를 제 입장에서 제 입장이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중에서 제가 취한 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백잔신라 구시송민 유래조공 이 외이 신묘년 내 하고 끊어야 합니다. 도해파 끊고 백잔 라 신라 이위신민 이육년 병신 왕궁솔 수군 토리잔국 58성 촌 700 장 잔왕 제병 대신 십인 선귀 환도 이게 완전한 기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걸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해석은 이미 정인보 선생의 해석을 원본으로 삼은 겁니다. 백제와 신라는 오래전부터 고구려의 송민들로서 조공을 바쳐왔다. 그런데 외과
신민년에 우리를 침입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께서는 바다를 건너가 그들을 격파했다. 그러자 백제는 다시 신라를 침공해서 그들을 그 백제의 신민으로 삼았다. 이 전쟁 명분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된 이런 이유로 해서 이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이자 이런 이유로 해서 영락 6년 병신년에 대왕께서는 친히 수군을 거느리고 나가서 출정을 했다. 그래갖고 총 성을 58개를 빼앗고 700촌을 또 점령했고 그리고 백제의 왕의 와우와 뭐 신명을 볼모로 해서 다시 국내성으로 개선하였다. 이게 전쟁 결과입니다. 전쟁 분명히 명분 또 출정 직접 궁솔입니다. 그 다음 전쟁 결과입니다. 이 기사는 이 32자만 모든 게 있는데 이 32자는 전체 맥락의 구조나 역사적 사실로 보아서 이와 같이 저는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신묘년 여기 보면 신묘년 이래 이 기사는 독립된 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는 이 6년 병신하고 왕 궁솔 이 사이에 들어가야 할 기사입니다. 이때 어떻든 이유로 왕이 직접 출정을 했다.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뺀 겁니다. 이 비문을 지은 이 사람은 이거 작가는 뭐 기자가 작가는 상당히 문학성을 발휘한 기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왜 치게 되었는가 그 이면을 여기서 지금 치는 겁니다. 백제가 약속을 어기고 신라를 다시 침해서 신민으로 삼자 백제를 치지 않을 수 없게 된 이유를 말하는 삽입기사입니다. 그래서 왕이 친히 나갔다. 여기서 보면 이가 나오죠. 이 병신 6년 이에 여기서 이라는 것은 따라서 또는 그리하여 이 접속사입니다. 따라서 왜 치게 됐느냐 그리하여 6년에 직접 치게 된 그 이유를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여기 내도 해파는 내와 도는 뭐 중국 여기서 내자 도는 전부 다 저는 본동사로 봅니다. 중국사 내에서 끊어서 있고 외가 들어왔다. 그러자 도해파 바다를 건너가서 무찔렀다. 여기 도는 여기 주어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이 비문 전체를 보면은 이 주어는 항상 숨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격파했다. 내와 도. 이 주어는 외고 하나는 고구려입니다. 앞에 도내는 이걸 만약에 이 일제 관변 사학자 하나 또는 제가 이 표현을 좀 강단 사학 동일체의 원칙에 매몰된 학자라고 좀 심하면 이건 우리 이덕일 교수님이 이 표현을 써서 제가 원용을 했습니다. 강단 사학 뭐 동일 외과 신민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잔 신라를 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통 해석한다면 영락 6년 기사는 광개토 대왕의 출병 명문상 외를 채하죠. 이놈들이 외가 말이죠. 채하는데 어찌해서 바로 백제를 치는지 논리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역사적 사실로도 그렇고 박제상 열전에 보면은 이 박제상은 이 광개토 대왕이 그 활약했을 때 연대를 같이 합니다. 박제상 열전에 보면은 외가 고구려 군대가 신라를 침입하였다가 외를 만나서 그들까지 다 격파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아마 이 기사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 해석은 우당이 아니고 유당 정인보 선생의 1941년 해석 아마 이 분야의 아마 효실 겁니다. 광개토 경평안 호태왕릉 비문 성략 여기에서 처음 주장했고 북한학자 박시형의 광개토 왕릉비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도월의 중국 일기에도 여기 약간씩 해석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이걸 원용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최근에 나온 그 해석 중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 제야사학자인 정재수 작가가 이 비문 기사를 새롭게 해석한 것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비문에 나오는 백잔과 잔국을 구분하고 있어요. 비문에는 백잔이 5번, 잔국이 3번 나옵니다. 명확히 비문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자는 한성백제를 말하고 또 이 잔국은 부여백제를 말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도와 해를 구분해서 도는 건널 도자는 강이나 하천 등 소규모를 건너가는 것이고 해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 외를 여기서 바다를 건너온 게 아니라 한반도에 존재하는 부여백제와 그 일당들이다, 잔당들이다. 이렇게 복음다. 도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태왕이 토벌한 것은 부여백제를 뜻한다. 그리고 이 영락 6년에 부여백제가 멸망하니까 그 후에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외국 야마토를 건국했는데 이때가 십묘년, 그렇기 때문에 십묘년 기록을 소급해서 그 기록했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합니다만은 상당히 좀 경청할 만한 그런 내용도 아닌가. 저는 이 하나만 제가 다른 학자들의 그 해석은 논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10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잔 신라는 아까 5번, 3번인데 이 왜를 단순한 우리가 해적 집단인 이걸로 봐야 할 건지 저는 한반도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만치 않는 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임나 일본부 실체, 그 유무가 아닌 그 실체, 그 본질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를 이 규수 지역의 한정된 존재로 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고대사의 일부러 아예 편입을 시켜야 할 것인지도 이 비문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가 백제나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분국이 아닌가? 그리고 일본을 지배한 하나의 관제탑이다. 그걸 일본 사람들이 일본 역사 관점에서 나중에 그 본국과 단절이 되고 볼 때 이걸 가야가 멸망하고 백제가 멸망할 때 그 후에 이걸 마치 자기들이 경영했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서 임나 일본부 남성 경영설이 나오는데 이 가야나 백제인들이 건너가서 망하고 본국과 완전히 이제 단절이 됩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일본 사회의 주류 세력으로 편성되면서 일본 서기를 편찬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하나의 주도권을 잡는 걸로 일본 서기를 편찬해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세계사적으로 볼 때도 이 1066년에 이 노르망디 공국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공국의 제후였던 윌리엄 공이 그 바다를 건너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바로 그 프랑스 해안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른바 영국을 정벌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이게 바로 윌리엄의 영복 정보로서 이때부터 이제 영국이 이제 그 노르만화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윌리엄 이 가게 그 왕족은 이 노르망디를 그대로 놓고 망하지 않게끔 하고 같이 이렇게 엮여서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역사가 아주 복잡하게 얽히면서 장미 전쟁이니 백몇 년 일어났습니다만은 그런 역사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건너갔지만은 일본 사회 주류 세력이 된 도래인들이 우리 역사를 보면서 일본 서기를 편찬하면서 그러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김석형 북한학자죠. 월보를 한 북한학자 아주 대단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김석형의 이론 중에 이 분국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만 및 사국 시대에 일본 열도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의 식민지가 존재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식민지가 존재했다. 그래서 가령 임나 일본부도 일본에 가서 가야인들이 건너가서 세운 식민지였다. 그리고 그 위치를 임나 일본 위치를 지금은 오카야마 아주 위치까지 특정합니다. 오카야마는 그 당시는
지금 교토부로 해가지고 위에 동해로 막혀 있습니다만 교토부가 그 윗부분을 차지합니다만 그 당시는 터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임나일본부 북쪽에는 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임나일본부를 우리 일본 그 관변사학자들이나 이 사람들 주장한 대로 하면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북쪽이잖아요. 우리 육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분국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오히려 광개토대왕 비문의 외의 실체를 우리가 밝힘으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그 광개토대왕의 생몰년하고 능비 건립 시기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삼국 사기에는 광개토대왕이 392년에 즉위해서 413년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391년에 즉위해서 412년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는 우리 그 왕의 연령에 관한 기록은 전혀 안 나옵니다. 이 무령왕 지석에서 비로소 무령왕의 63세로 기록됩니다만은 여기서 그 광개토대왕의 이 제위연수하고 연령은 삼국사기나 광개토대왕 등 비문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지균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나 다른 책에 보면은 대개 양쪽을 혼용하다가 삼국사기를 따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392년에 즉위해서 413년에 사망한 걸로 하고 능비는 414년 광개토대왕이 사망한 바로 다음에 세웠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에. 근데 저는 앞으로 삼국사기 기록은 능비에 기록된 그 연수로 반드시 바로 잡혀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착오가 일으켰느냐? 그 착오에 관련해서는 저는 쭉 공부를 하다가 박시영의 광개토왕 능 비에 저는 그를 상당히 설득력 있게 써놓고 제가 봐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광개토대왕이 391년도에 즉위해서 412년에 사망했는데 이 사망이 392년도에 후반기 아닌가 10월이나 11월, 12월 이때가 아닌가. 그리고 장수왕은 그때 즉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즉위 칭원이 원칙입니다. 고대사 보면 즉위한 해를 원년으로 봐가지고 장수왕이 392년에 즉위를 했으면은 412년에 즉위를 했으면 412년이 장수왕 원년이 되는데 그래서 광개토왕 비문도 414년이니까 다음에 이렇게 세워졌다고 하는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왕이 사망한 때가 그의 연말이 되면 그 뒤우 왕은 그때 원년으로 않고 그 다음해 1월부터 원년으로 칭하는 예가 있었다. 이 장수왕이 491년 12월에 사망하자 문자명 왕이 그 다음 해를 원년으로 했고 신라 첨예왕이 12월에 죽었습니다. 15년 260년 12월에 죽었는데 그 다음 미추왕이 그 이듬해를 원년으로 한 예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도 412년 말경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장수왕은 413년부터 원년으로 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다음 해에 바로 세워진 걸로 되고 삼국사기 연수와 다 맞아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설이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저도 여기에 찬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얘기는 제가 고구려 초기 도읍지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능비가 서 있는 장소와 그것을 세운 연대가 부합하는
그걸 지금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국내성 동쪽 교회 시베리아에 있기 때문에 능비가 세워진 장소하고 그것을 세운 연대가 부합한다는 것을 능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 도읍지가 국내성인 집안 일대였다는 것도 이 능비로 저는 충분히 비정이 아니라 이건 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고구려 초기 도읍지인 흘승골성, 흘성 또는 졸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환도성이나 국내성 등이 지금은 환인, 오녀산성이라고 하죠. 중국말, 중국 환인이나 집안이 아닌 요동 지역에 있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 지역은 지금의 요동 지방보다 훨씬 더 서쪽에 있었다. 또 이설은 오녀산성이나 집안에 도읍했다면은 고대 요동인 지금의 하북성 나나 지역이나 천진 일대를 공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집안은 너무 궁벽하고 유진 곳에 있어서 요하 동서를 다스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저도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여겼습니다만은 직접 답사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본 결과 그렇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고구려가 지금의 요하 서쪽보다도 훨씬 더 광대한 서쪽 지역을 영토로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가 환인이나 집안에 있었다고 해서 요서 지역을 공격할 실익이 없어졌다. 또는 수도가 치우쳐 있어가지고 이들 지역을 다스리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은 좀 수긍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고구려는 요서 지역의 그 광활한 지역을 중시해서 철벽 같은 성을 곳곳에 세웠지요. 안시성 이런 쭉 성을 말이죠. 평양천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내성 환도성, 특히 국내성 도읍지는 중원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그들의 침략을 막는 천혜의 방어 요새의 역할을 했다. 또 집안 주변이 궁벽하다고 합니다마는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는 갈 때마다 아침 새벽에 한 4시, 5시쯤 일어나갖고 그 주변을 한 2-3시간을 꼭 쭉 답사를 했습니다. 혼자. 그러고 보면서 정말 이건 천혜의 도읍지다. 이 북서쪽은 정말 철벽같이 산맥으로 막아져 있습니다. 남쪽은 압록강이 해줬고 오히려 천혜의 요새지다. 도읍지로 삼기에는 더없이 적당한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어떤 식량 보급지가 있느냐.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지는 대로 바로 그 집안, 광개토 대왕릉비나 또는 광개토 대왕릉, 장군총이 있던 앞에 바로 압록강입니다. 100m도, 100m, 한 200m 안 되는. 그 압록강이 흐르면서 압록강은 그야말로 말하자면 동네 강이에요. 이 국경이 아닙니다. 국경지대, 국경이. 바로 평안도, 한반도 평안도 산 넘어가면 평화지역이 나옵니다. 그걸 바로 배후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구려가 중원보다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고조선 축을 생각하면서 그 어떤 민족적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 고구려의 도읍지가 저는 아주 거기에 한 400년 동안 있었던 이 도읍지가 저는 정말 천혜의 요새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환도산성에서 보면은 많은 무덤대가 있습니다. 장엄하죠, 정말, 이거. 그보다 더 많은 무덤대가 지금 압록강 건너서 북한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북한은 이거 지금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지금 한강처럼 왕래가 그냥 고을이었다는 겁니다. 이 단재 선생이 망명길에 올라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서간동을 들러가지고 이 환인에서부터 고조선 부여 이쪽에서 집안 지역을 둘러보고 한 얘기였습니다. 삼국사기 10,000번 읽는 것보다도 집안 유적지 가서 한번 살펴봐라. 거기서 역사의 어떤 걸 느껴봐라. 저도 이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 느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마치 단재 선생을, 아니 단재 사학을 폄훼하는 입장에서 가서 그런 걸 또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폄훼하고 하는 그런 이 학계의 입장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사소한 겁니다만은 고구려 왕명표기는 사소한 것입니다만은 교과서에 삼국사기에 따라 가지고 이 동명성왕, 유리명왕, 대무신왕 이렇게 교과서에도 표기가 됐는데 명백히 비문에는 추무왕이라고 되어 있고 유리왕이라고 되어 있고 대주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비문이 정확하죠. 그 뒤에 중국인들이 나온 사서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교과서도 그걸로 비문에 따라서 고쳐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문에서는 광개토대 왕을 17세 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통상 추무왕의 17세 손이라고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 나타난 역대왕들의 자연적 대수를 보면 13세로 나와 있습니다. 세어보면은. 그래서 양쪽이 누락 있는 건 아닌지, 삼국사기와 고구려 본기의 왕대수에 누락 있는 것은 아닌지, 몇 대가 빠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주류왕으로부터 17세 손을 뜨다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한번 더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이제 영락 20년 동부여 관련 기록 제조명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 부분도 지금 명백히 비문에는 북부여, 동부여하고 이건 부여라는 표시가 없는데도 이걸 여러 사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비문의 문헌을 따라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또 하나는 그 동부여 강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정복 업적을 평가하는 영락 20년 기사 말미에는 태왕이 공격해서 격파한 성이 말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격파한 성이 64곳, 촌이 1,400곳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가 동부여로부터 탈취한 성을 저는 이룬다고 봅니다. 그만큼 동부여가 국력이 광대하고 강성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동부여는 그 후에 장수왕 다음 왕인 문자명왕 때 고구려에 이제 흡수가 되지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과서나 이 참고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제위 중에 일생 동안 탈취한 성이 64성이고 1,400촌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락 6년부터 쭉 해서 100대로부터 탈취한 성이 근데 이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선 비문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영락 6년 병신 원정에서 100대로부터 탈취한 성이 58곳, 그 뒤에 비려, 식신, 가라, 동부여부터 탈취한 성들, 그래서 이름이 명기된 것들만 또 수묘인 연호하고 이렇게 맞춰보면은 그 부분에서 신래, 한예, 새로 온 한인과 예인들, 이게 주로 백제나 가라 출신들, 이들을 합산한 것만으로도 7, 80선이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복된 걸 빼더라도,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그동안 이룩한 성이, 빼앗은 성이 64곳이고 촌이 1,400곳이다. 한 것은 동부여에 한해서만 하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수묘인제도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비문 제3부의 수묘인제도는 상당히 소홀히 연구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해석도 제대로 안 하고 적당히 그냥 둘러붙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 그러나 이 수묘인 제도야말로 고구려의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 시스템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이 행간에 엄청난 고구려의 역사의 비밀이 숨겨 있다 하고 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능비에서는 수묘인 연호 명단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준칙에 의한 것인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비를 세우게 된 사정,
능비의 관리 지침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묘인 연호는 국연 30가, 간연 300가, 도학 330가로 구성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호라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민가, 민호 뜻으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이게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용례는 바로 영문으로 나와 있는 게 광개토 태왕능비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묘인 제도에 대해서는 묘를 지키는 사람, 말하자면 묘지기, 능참봉 제도 정도로 가볍게 취급했습니다. 평가절하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묘인 제도는 단지 능묘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닌 왕릉의 신성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고구려의 사유 조직이다. 아주 시스템화된 사유 조직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2012년에 압록강 그 지류인 마선화 강변에서 발견된 이 집안 고구려비의 주 내용도 전부가 수묘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왕릉에 대한 수묘가 아닌 광개토 대왕 그 이전에도 이 수묘인 제도가 고구려의 사유 제도를 존속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묘인 제도는 태왕의 정복 사업에 의해서 확대 유지되었던 고구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 구조를 만들고 있다. 거기에 하나의 전력 근거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중요성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연 1호에 대해서 간연 15씩 배정된 이 수묘인 제도는 고려 조선시대의 병역제도, 노비제도 등 국역제도의 근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일반 국민들의 여러 가지 병역 의무나 복무제도에서도 이게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진나라 상황이 개혁했던 개혁됐었던 15법보다도 더 이 방대한 단어로서 연대 책임제 사유조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 수묘인 제도의 명단은 요동으로부터 한반도 내의 각 지역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영토의 광활함과 특히 비문 2부, 영락 6년의 지적기사등에 나타내는 각 성의 명칭이 수묘인 연호의 그것과 딱 들어맞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비문 자체가. 그리고 수묘인 연호를 출신 지방별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성에서 데려온 수묘인들 신래 한해 새로 정복한 남쪽 100대 지역이죠. 주로 여기서 데려온 신래 한해가 220가이고 구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민,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구민에서 110가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구려 왕도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매구여에서 남소성에 이르는 14개 지방에서 온 연호들은 옛 영토에서 왔다 해가지고 구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구민은 고구려는 가까운 고구려 구민들 뿐만 아니라 멀리 이 영락 그때가 9년이지요. 삼국사기에도 9년에 그 기록 9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락 9년에 삼국사기에 그 9년 영락 9년이고 삼국사기 광개토 대왕 본기 9년에 그 연나라 왕이 표기 대장군 모용희를 앞세워 가지고 3만 군대로 고구려 성을 고구려를 침략해서 5천호를 옮겼다. 7천여리를 정복하고 700여리를 정복하고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만 그리고 거기다가 둔 성 이름이 신성입니다. 신성. 그리고 남소성이 있고 신성. 근데 이게 수묘인 제도에 보면 이 신성이 그때 세운 신성. 지금도 신성은 중국 무순 지역에 철이 많이 나는 무순 지역 그 부근에 신성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이 신성에서 이 간연 3가를 데려오고 다음에 남소성이라고 그쪽에 있습니다. 남소성에 간연 1가를 데려왔다고, 국연 1가를 데려왔다고 수묘인 제도에 써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연이나 죄송합니다. 이 신성이 있던 이 지역은 그때 연나라가 뺏었지만 연나라가 어떻게 해서 고구려한테 다시 뺏겼다는 기록은 삼국사기에 안 나와요. 고구려는 연나라에서 이겼다는 기록도 아예 무시했으니까
비문에는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옛날에 고구려 구토였습니다. 고구려 구민이라고 고구려는 이 신래한해라고 새로운 것은 있지만 고구려 북쪽에 과거에 고조선 땅으로 있었던 이 북쪽 부여나 이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고구려가 침략 정복을 해서 다시 정복을 했더라도 이 사람들은 다 구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민.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상당히 그 행간에 깊은 뜻이 숨어 있지 않느냐. 고구려는 이 과거 고조선의 뭐 거수국이었다. 어쨌든 고조선 때부터 있었던 고구려는 그 고토 회복, 그 있었던 그 고구려가 가졌던 고조선 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가졌던 구토 회복을 하나의 국가적 어떤 목표로도 내세웠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다물정신이라고 하죠. 또 다물정신. 여기서는 구민은 그래서 새롭게 그것을 점령하고 데려온 사람도 구민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 이건 옛날에 우리 원래 고구려 땅이었던 사람들에서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고토 회복을 중시해서 구민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는 고조선의 거수국으로서의 고구려가 이미 존재했었다는 그 표현, 그 하나의 그 근거도 이 구민이라는 표현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느냐. 거기 보면은 이건 조금 이것과 광개토대왕 비문과는 약간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입니다만은 고구려 그 영양왕 11년의 그 기사를 보면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영양왕 11년에 국초에 100권의 고구려 역사서 유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요약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권.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문자로 처음으로 이제 문자로 기록됐다. 국초에. 국초라면 근데 100권의 역사책이 있었을 정도라면 고구려가 국초에 건국되고 나서 역사책을 100권을 만들 정도. 무슨 이미 고구려는 그 전에 쭉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 왕조, 그러니까 고구려는 저는 주몽이 가령 뭐 BC 37년에 신라보다 늦게 건국됐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의 왕조 교체였다. 고구려는 그 유민, 그 구토를 회복하는 걸 다물정신을 끝까지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6기 100권에는 바로 고구려의 전 왕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걸 이제 영양국 때 이문진이 신집 5권을 편찬케 하고 또 별도로 다른 사람 시켜서 요약해서 수정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국초의 100권의 역사서를 편찬한 것은 고구려의 전 왕조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문자가 없었을 때도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새롭게 문자로 그때 비로소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참 눈여겨봐야 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 구민이란 표현,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더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왜 구민이란 표현을 다 썼는가? 비려, 숙신 이런 데서 데려온 사람들도. 평양 가까운 데서 데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같이 쓰는 것이 저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능비 하나만 가지고도 일당천의 고구려 문화적 광채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광개토대왕 그 비문의 일부를 보면은 참 멋진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시조 추모왕 이후 이 유리왕 때는 이도 여치로서 나라를 다스렸고 3대 대주리왕 이후에 소승 기업으로서 나라를 발전시켰다. 그렇게 하고 이어서 광개토왕 시대를 국부 민은의 시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마 팜플렛으로 나눠드린 것에는 국부 민은자가 이게 잘못됐습니다. 민자 여기 은자는 거기는 스물 은자입니다만은 잘못된 건데 풍성할 은자입니다. 그게. 여기에는 바로 잡혀져 있습니다만은 이 국부민은 이 유리왕 이후부터 이제 죄송합니다. 유리왕 이후부터 이제
이도여치로서 나라를 다스렸다. 추모왕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도흥치라고도 어느 다 써도 무방합니다. 그 비문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하니까. 훌륭한 도로서 나라를 일으켰고, 그리고 3대 대주류왕은 소승기업이라고 해서 나라의 지도이념을 이어갔다. 광개토 대왕 시대는 국부민은 오곡풍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쭉 어떻게 하면서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평안했고 오곡은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잘 익었다.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이 국부민은이야말로 오늘 우리 나라가 나가야 할 그러한 그 어떤 국가 방향, 목표로 삼아도 저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 국부민이라는 말이 저는 상당히 참 마음에 와닿고 의미가 심장한 말입니다. 그 당시 고구려 시대에 이 표현을 썼다는 게 저는 상당히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위 중원 중심의 사대주의 사관,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확립된 그런 이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그 기제도 바로 광개토대왕릉 비문에서 찾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어떻게 됩니까? 천재지자, 추모왕을 천재지자, 황천지자라고 그랬어요. 천재지자, 황천, 이건 바로 하늘의 아들, 황제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을 아주 첫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그 비문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백제, 신라, 동부여 뭐 이런 데서부터 조공을 받아. 조공이라는 것은 중국 황제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광개토대왕 그때 당시에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조공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중국과 대등한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후대로 오면서 회색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대주의 사관으로 정착되고 전락이 되고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그 무렵에는 결국 완전히 중국 위주의 중원 중심의 역사책. 아마 김부식은 삼국사기 기록 중에 중국 관련 역사책 3분의 1은 그대로 뺏겼다고 합니다. 3분의 절반 정도는 그대로 일치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개토대왕의 이 비문을 우리는 새겨가지고 떳떳이 연구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영락 14년 기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외구 괴패. 그 앞에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외구 괴패, 외구를 괴멸에 가까울 정도로 패배시켰다. 다시는 넘보지 못하게끔 한다. 이거 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뭐 이거 들으면 그냥 서늘할 거예요.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로부터 이런 자부심 있는 어떤 광개토대왕 비문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더 연구를 할 때도 좀 떳떳하지 않느냐. 그리고 신이 나고 또 새롭게 우리 역사를 써야 한다는 이런 심이 솟는다. 이렇게 보면서 저는 광개토대왕 비문에 입각한 고대사 또 우리 역사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하고 이 비문을 이제는 가장 역사서의 기본서로서 기본 텍스트로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비문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역사서는 그걸 보완하는 의미로 봐야지 지금은 비문에는 뭐 이렇게 했다고 마지막에 설명하다가 광개토대왕 비문도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우리 역사 관련 서적들이 그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1600년에 직접 우리 손으로 쓴 그 역사서를 놔두고 그 뒤에 한 700년, 800년, 이런 후에 쓰여진 중국 민족의 그 어떤 곡해, 왜곡된 춘추필패에서 쓰여진 이걸 금과옥조로 여기면서 하는 그런 역사 기록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이 상당히 두서가 좀 없고 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또 파격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만큼 고민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의를 제기하면 제 나름대로 연구했던 거 또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시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끝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